트럼프? 아,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요? 네, 네. 별로 뭐 이렇게 투자에 추천하진 않는데. 그래요? 이런 거 좋아요. 그만 이거 사지 말래. 그럼 하나씩 밝히면 되겠다. 아니, 하면 제가 넘길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알고란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투자뉴스 고란TV 알고란이고요.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나오는구나. 우리는 그거 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잘 못하는데. 근데 고란 기자님은 경제 전문 기자시면서 네네. 코인에 대한 책도 내셨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네. 채널도 운영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전문 분야가 되신 건지. 이게 다 인생은 약간 우연히 겹치면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코인하게 된 계기도 굉장히 우연히 겹쳤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기사를 쓰려고 코인 투자를 접하게 됐고요. 그 당시 제가 코인을 첫 번째로 산 게, 이 말씀 들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아마 탄식을 내지르실 텐데, 네. 제가 제일 처음에 2017년 1월에 네. 코인원이라는 거래소에서 네. 비트코인을 약 120만 원 할 때 0.1 비트코인 12만 원어치 샀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 그때 10,000원이 했나 안 했나? 근데 제가 원래 10만 원만 투자하려고 했어요. 그 기사를 쓰려고. 그런데 입금이 잘못해가지고 20만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어휴. 그래서 20만 원 입금됐으니까 이제 비트를 0.1개를 사고 나머지로 뭘 살까라고 보니까 거기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가격이 더 쌌었거든요. 당시 네. 기준으로 한 2,000원 되나 안 되나? 뭐. 근데 당시 이제 이더리움 그리고 뭐가 더 비싸니까 너무 싼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10,000원이 안 할 때 샀어요. 그렇게 딱 20만 원치 사고서 그다음에 저는 이걸 주식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주식은 아침에 9시에 장 열고 이제 3시 반에 마감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가격이 자는 동안 변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3시쯤에 이제 가격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있다가 우연히 이제 밤에 자기 전에 한 12시 전이었나? 그 앱을 열었거든요. 얼마 만에? 내가 분명히 3시 반에 봤던 가격하고 다른 거예요. 네. 왜 다르지? 그래서 이걸 앱을 쳐다보고 있는데 가격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면서 정말 밤에 잠을 잘 못 그럼 이뤘습니다. 24시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몰랐던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코인원이라는 거래소에 이제 마케팅 담당 분과 이제 물어보고 싶었지만 네. 밤에 전화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침에 전화해서 밤새 보신 거 아니에요, 계속? 맞아요. 그때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당연히 시장은 아침에 문 열고 저녁에 문 닫아야지 였는데 24시간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취재하려고 맞아요. 하신 네. 거잖아요. 네. 뭐가 궁금해서 취재를 했던 너무 거였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재밌었던 게 혹시 주식 투자해 보셨으면 주식 매도한 다음에 내 통장에 현금이 언제 꽂히나요? 주식 안 해요. 그렇구나. 네, 맞아. T+1이라고 하거든요. 이틀 뒤에 꽂혀요. 그게 매도하고 난 다음에 예탁 결제원이라는 것에 정산 과정까지 다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통장에 딱 꽂히는 게 이틀 뒤에요. 네. 코인은 팔면 바로 내 통장에 꽂힙니다. 네. 현금화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현금화가 돼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두서없이 갔는데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네.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아까 해외 사이트가 있다는 것도 지금 알았어요. 비트코인이 뭐예요? 비트코인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디지털 금. 네. 지금 현재 금값이 한 2,800달러고요. 금이 온스당 2,000달러였어요. 1년 전에. 네. 자, 그러면 왜 1년 동안 금이 800달러나 올랐을까요? 필요한 사람이 있었겠죠? 필요한 사람. 니즈가 있으니까 오르겠죠. 그 필요한 사람은 왜 금이 필요했을까요? 뭔가 화폐 단위로 쓰려나? 그렇죠. 제품을 만들었나? 그렇죠. 지금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는데 금이 어떻게 쓰이냐를 보면은 일단 큰 틀에서 보자면 일단 금 하면 다 우리가 반짝반짝 이거 장신구로 쓰죠. 그다음 산업용으로 쓰입니다. 네. 산업용이나 아니면은 이 금리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진짜 실물 금이 필요한 거예요. 금 귀걸이를 만들고 금 목걸이를 만들어도 실물 금이 있어야 되고요. 네. 자, 요거 수요가 2,000달러에서 2,800달러 갔다는 건 수요가 40%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금 장신구의 수요가 40%가 늘고 금리를 심으려는 사람이 갑자기 40%가 늘어요. 인구는 주는데 그죠? 네. 그럼 왜 도대체 금값이 40% 투자를 되는 하나? 거야? 그렇죠. 금의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투자 수요입니다. 투자 수단.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화폐예요. 네. 인류 역사상 가장 검증받은 가치 저장의 수단입니다. 왜 화폐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교환의 매개. 이건 네. 너무나 제일 즉각적이죠. 일부 차원적이죠. 그다음에 회계 척도 해서 이게 예를 들어 이게 10,000원짜리고 이게 20,000원짜리면 20,000원짜리가 더 비싸다. 그러니까 더 뭔가 가치가 있다라고 네. 이제 가치의 척도를 이제 매기잖아요. 네, 네. 그거가 기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치 저장의 수단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문화가 발전하는 그 근간에 뭐가 있었냐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게 아니고요. 축적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역사가 발전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가치를 어딘가에 저장을 할 때 어디에 저장을 할까를 보자면 지금까지 살아남은 가장 강력한 가치 저장 수단이 금이에요. 금. 그런데 아까 제가 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쓰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쓰이는 금은 한 뭐 20% 될까? 10% 될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가격은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실질적인 수요가 40%가 어떻게 늘겠어요? 금리를 씹는 사람이 그러네. 갑자기 40%가 어떻게 늘겠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가격이 40% 뛰었다? 왜? 네. 투자 수요가 붙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미국만 들썩이면 금값이 오르죠? 아, 이건 또 투자와 그래요? 달러와의 상관관계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금이랑 달러는 항상 붙어 다녔잖아요.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금값이 올랐다라고 네. 달러가 표현할 오르는 수 거죠. 있지만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도 그쵸.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제가 그래서 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했잖아요. 왜 디지털 금이냐? 그럼 화폐 단위가 되는 거예요? 화폐 단위죠. 지금 현재도 코인을 살 때 비트코인으로 사거든요. 코인을 가격을 매길 때 얼마의 비트코인 해당한다라고 가격을 매기거든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의 기축통화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디지털 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물 금은 실질적인 수요도 있고 투자 수요도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인 디지털 금은 이 금의 성격에서 실질적인 수요는 다 빼버리고 투자 수요만 갖고 온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순수하게 투자 가치,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만 기능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고요. 게다가 가치 저장의 수단, 투자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특징을 보자면 금보다 훨씬 더 우월합니다. 왜? 금은 이거 들고 다니기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맞아요. 지갑에 뭐 레저라고 해서 지갑에 넣고만 있으면 되고 예를 들어서 세관을 통과한다라고 쳤을 때 비트코인은 그냥 이렇게 핸드폰에 넣든지 하면 그러고 그냥 통과하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금 뭐 10kg를 들고 가다 이러면 바로 걸리죠. 휴대가 굉장히 간편하고요. 그다음에 전송이 자유롭습니다. 제가 바로 여기서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제가 미국에 있는 제 친척한테 바로 한 10분이면 그 결제가 컨펌이 되니까 예를 들어 바로 보낼 수 은행도 걸치는데 하루가 걸리는데. 아유, 은행은 더 걸릴 수도 있고. 네. 코인은 바로 갈 수 있다라는 네, 바로 거. 가는 거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뭔가 블라블라 맞아요, 맞아요. 많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보면 이 주식은 무슨 회사 관련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은 뭐에 관련이에요? 비트코인은 말씀드린 대로 가치 저장의 수단입니다. 디지털 금이라서요. 비트코인의 주인은 누군가요? 그게 궁금하다고요. 없어요. 어. 탈중앙화돼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진짜 누가 만든지도 몰라요.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네.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서 실존하는 인물인지 사람인지 집단인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름만 듣고 일본 사람인가 생각했다가 그래서 이름 때문에 이제 일본 사람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를 찾아서 이런 막 다큐도 막 있고 이러거든요. 결과적으로 못 찾았어요. 아, 없는 사람이구나. 네. 제가 끝까지 안 봐가지고. 누군지 알 수 없고요. 뭐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CIA가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만들어지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렇구나. 아니 근데 1년 전만 해도 이게 뭐 한 4, 5천만 원 정도 했고 현재는 뭐 1억 5천? 네, 정도잖아요. 네.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투자 가치가 있네?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기능하겠네? 라고 생각하니까 오르는 거죠. 아, 근데 이건 한계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한계.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금보다 투자 가치로 우수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저장의 간편함 뭐 그리고 전송이 자유롭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더 강력한 게요. 채굴량이 발행량이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금도 희소하잖아요. 희소하지만 어디서 마치 페루에서 금광이 발견됐어 이러면 금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발행량이 제한돼 있고요. 지금 현재 1,950만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150만 개가 발행이 완료가 되면 추가 발행은 안 되고요. 근데 남아있는 비트코인은 사람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화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 내가 저게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내가 저거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가격이 그거밖에 안 됐던 거고요. 지금은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그만큼 오른 거고요. 지난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지난해 많이 오른 이유가 블랙락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에서 비트코인 ETF 상품을 내놨어요. 이 얘기는 뭐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저 비트코인을 가치 있다라고 믿기 시작했네? 라고 한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진짜 이게 가치 있는 건가? 라고 하면서 점점 믿는 사람이 늘어난 거. 이걸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무식한 질문이긴 한데 그거의 수량은 누가 정한 거예요? 그게 애초에 그렇게 정해져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나올 때 비트코인을 그럼 왜 만들었냐라는 그 발행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그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가 2009년 오래됐구나. 2008년 10월 31일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를 내놓으면서 비트코인을 세상에 소개했고요. 2009년 1월 3일인가? 그때 첫 번째 블록이 채굴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때 2,100만 개로 딱 수량을 제한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 그 2008년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미국 정부의 해결책이 뭐였냐면 돈을 찍어내는 거든. 무제한 양적 완화 뭐 그런 얘기잖아.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 제일 손해 보는 사람들은 월급쟁이들, 자산이 없는 사람들. 왜? 달러에 대비해서 달러 가치에 대비해서 자산 가치가 매겨지는데 이 자산 가치라고 하는 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받는 월급은 맨날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일컬어진 이 사람이 보기에는 야 이거는 화폐를 오염시키는 거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뺏어서 오히려 자산가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행위다. 이 돈을 막 찍어내는 행위는. 아니 그러면 나는 건전한 화폐를 만들겠다. 발행량이 제한된. 처음부터 그렇게 딱 하고 나왔구나. 네. 수학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요. 2,100만 개 이상 더 이상 발행 못하게 딱 만들어 난 거예요.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있는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일종의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발행량을 늘려볼까? 라고 하는데 자 상식적으로 내가 비트코인 들고 있는데 발행량을 늘리면 내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희석이 되죠. 그럼 누가 과연 발행량 늘릴래 할 때 아무도 투표 안 하지. 그 때문에 발행량은 제한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너무 제가 최근 든 것 중에서 제일 집중을 잘했어요 오늘. 진짜 집중력이 쏙쏙 이렇게 딱 됐는데 네, 좀 잘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재밌죠. 네. 그래서 제가 재밌어가지고 초반에 2017년에 공부를 하면서 기사를 쓰니까 사실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거의 저만 기사를 쓰는 진짜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블루 오션에서 사람이 일해야지 경쟁력이 있는 게 근데 코인 쓰는 기자는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갑자기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시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코인이 세금을 부과한다. 음. 그러니까 코인을 팔면 한 20% 정도 세금을 부과한다 해서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 큰 돈을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단 그 세금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모든 과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답니다. 네.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거 그냥 몇몇이 하고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웬 오타쿠들이 그냥 거래하고 뭐 이런 걸로 보니까 사실 저 세금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규모가 너무 커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기 분명히 코인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쟤네 왜 세금을 안 내냐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세금 구조를 보자면 주식과 비교를 했을 때 주식에 거래세가 있잖아요. 네. 거래할 때마다 내는 세금 그리고 그때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주식에서는 지금 현재 국내 주식 투자의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그러니까 투자 매매 차익에 대해서 매긴 세금이거든요. 국내 주식에는 그게 없어요. 대주주가 아닌 이상, 10억 이상 대주주가 아닌 이상에는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내 주식에만 약간 특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물리면 사람들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매력을 못 느끼니까 국내 주식 투자 많이 하세요라고 해서 세금을 대주주 빼고는 안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주식,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 그러면 250만 원 이상 그 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든 게 그 세금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사이트를 운영할 때 그러니까 내가 코인을 예를 들어 샀어요. 사고 이거를 판매를 하면 이 사이트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말하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주식은 이렇고요. 이제 코인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었는데 이게 그 코인을 거래할 때 거래소에다가 거래 수수료라고 내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지금 현재 뭐 업비트 기준으로는 0.25% 정도 돼요. 그럼 내가 100만 원을
샀다. 그러면 이제 살 때마다 그 100만 원에서 0.25를 세금이 아닙니다. 이건 수수료입니다. 그러네요. 수수료네. 세금은 국가가 갖고 하는 거고 그렇죠. 수수료는 그냥 그 회사가 갖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차피 거래소야 민간 기업이니까 장사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수료를 물렸어요. 하지만 세금은 없었습니다. 왜? 아직까지 정부가 아직까지는 이게 뭔가 소득원으로는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이 커지니까 이거 봐라. 금액이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근데 그리고 그때 약간 또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던 게 뭐냐면 네. 18년 처음에 막 불장이 일고 이랬을 때 코인으로 큰 돈 번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큰 돈 번 친구들을 보자면 좀 약간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이렇게 뭔가 이 IT나 이쪽 이 블록체인 이쪽에 약간 좀 지식이 있는 친구들이 또 이렇게 매매를 잘하는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약간 좀 그렇죠. 젊게 이 트렌드를 빨리빨리 쫓아가고 뭔가 매매도 빨리빨리 하고. 왜냐면은 처음부터 그 맞아요. 사이트 봤을 때 야 이걸 어떻게 믿어? 왔다 갔다는 은행도 아니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약간 그래서 안 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옛날 사람. 그렇죠. 옛날 사람이라고 네. 표현하자면 옛날 사람들은 네.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중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젊은 분들은 약간 무모하기도 하고 그게 좋게 필요해요, 보자면 근데. 과감하게 해서 큰 돈을 번 친구들이 예를 들면 20대가 강남의 아파트를 그냥 척척 지르는 거예요, 현금으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봐서 얘 도대체 돈을 어디서 나서 산 거야? 라고 했더니 저 코인 팔아서 샀는데요? 라고 하는데 이게 국세청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분명히 거의 뭐 불로소득 비슷하게 너무 쉽게 번 돈 같은데 네. 이게 세금도 안 내고 네. 이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과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과세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왔고 근데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국가가 세금을 물린다는 얘기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보호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세금을 물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 와중에 너무나 많은 코인 사기들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이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까지 막 있었고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국가가 세금 나 낼게. 근데 그러면 이 시스템을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야. 보호 못 하잖아요. 보호를 안 해주는데 그렇죠. 세금만 물린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반발감이 많았어요. 이런 반발감이 쌓여 있는 와중에 처음에 세금을 물리려고 하다가 이제 또 유예가 되고 물려고 하다가 유예가 되고 물려고 하다가 유예가 되고 현재는 있다가 어떻게 됐죠? 현재는 원래는 예정대로라고 하면 올해 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코인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역시나 그런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고요. 네. 그리고 이 세금을 물리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어중간해요. 사실 금액도 정확하지 않고. 그 금액을 이제 산정하는 게 또 약간 여기서 또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국내 주식 투자는 그냥 국내에 있는 증권사, 국내에 있는 거래소만 약간 관계가 있는 주체잖아요. 네.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해외를 막 넘나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국내에는 뭐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있다라고 치면 해외에는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자, 우리 국세청이 업비트에 가서 자, 이혜원 씨 소득 거래 매매 내역 다 네. 갖고 와봐 이래가지고 다 뽑으면 갖다 줍니다. 업비트가 네. 아예 시스템까지 다 갖췄어요. 근데 바이낸스에 가서 이제 우리 대표님이 바이낸스에서 네. 거래하셨는데 야, 바이낸스 저 이혜원 씨 그 거래 매매 내역 좀 주세요라고 하면 바이낸스가 싫은데? 왜? 바이낸스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얘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구축이 안 됐고 27년인가 28년에 전 세계 기구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 한번 그렇다면 과세 시스템을 모를까. 뭔가 좀 네. 정비를 하자라는 그 계획이 있어요. 그 전에 빨리 해야겠네요, 그럼. 그래서 그게 이제 만들어질 때까지 일단 2년 더 유예를 해서요. 네, 그래서 앞으로 27년 1월 1일까지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다만 양도소득은 있습니다. 그 몇 프로예요? 양도소득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이 의원님한테 네. 이 1비트를 줘요. 네. 그러면 이 의원님은 저한테 1비트를 그냥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세라고 해야 된다. 왜 그 아빠가 아들한테 아들에게. 물려주는 뭐 증여세, 상속세 네, 이런 거 네. 다 세금 내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이 코인을 제가 만약에 제가 투자해가지고 제가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안 내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딴 사람한테 줬다 이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요 선물 받은 건데? 그러면 안 돼요? 선물 받아도 1억쯤 선물 받으시면 거기다 증여세 내야 되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 해외에서 코인을 샀을 때는 그것도 증여세가 그게 될까요? 이제 그 원래는 증여세 같은 게 이제 자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아하. 근데 요것도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게 그러네요. 약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애매모호하네요. 예, 숨길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다 밝히기 어려워요. 잃을 수도 없고 다. 제 그런데 받았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이 국세청이 네. 그게 또 만만한 곳이 아닌 게 네.
뭐 저같이 이제 나부랭이야 안 보지만 이 의원님 같이 이렇게 뭔가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제가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났을까를 보는데 갑자기 어디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들어왔어. 네. 이러면 이제 자금 출처 조사에 나가죠. 조사 들어가죠.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못 벌어요. 많이 벌고 싶었으나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버는 게 아니라 안 버시는군요. 네. 이거는 근데 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이 다 마찬가지예요. 집을 증여해도 그렇고 뭐 금을 증여해도 그렇고 이게 다 마찬가지니까. 근데 왠지 코인은 없을 줄 알았는데 코인도 마찬가지로 있다. 자, 증여세가 여기까지. 그렇죠. 증여세가 있지만 이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과세 당국이 파악이 좀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악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라고는 해요. 하지만 걸리면 걸린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걸리면 배로 두드려 맞습니다. 그렇죠, 역시. 조심하셔야 돼요. 책도 쓰셨잖아요. 네, 맞아요. 책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정보가 맨날 바뀌는데 예전 정보랑 지금 정보랑 바뀐 것도 있어요?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뭐 기본 거의 원리. 제가 보기엔 달라진 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알트코인들이요. 알트코인은 워낙 이게 트렌드를 많이 타고 알트코인은 뭐예요? 알트코인은 그 사전적인 정의로 보자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코인을 다 그냥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알트가 얼터너티브거든요. 대안이라고 대안. 해서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는 다 알트코인이고요. 밈코인은 뭐예요? 밈코인은 밈이라고 아시죠? 밈. 네. 그 밈을 코인으로 짤. 만든 거예요. 네. 그걸 코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딱 도대체 왜 사냐? 맞아. 너무 당황스러운 그림인데 이게 뭐 비싸다고 했다고 페페인가? 아, 페페요. 예. 네. 그러게요. 저도 밈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공부 중이고.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비트, 알트, 밈 중에 만약에 지금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부터? 당연히 비트코인 해야죠. 그래요. 그리고 참고로 비트, 알트, 밈은 아니고요. 비트, 알트가 있고 그 안에 밈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구나. 네네. 한간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바뀌면서 엄청 오를 것이다. 그 전에 사야 된다. 근데 막상 샀더니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당선된 이후로 취임식 전까지 올랐죠. 취임하고 나서 오히려 약간 떨어졌는데 이게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른바 그 제로 소멸, 선반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대감으로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취임해서 제로가 소멸됐어. 다시 오르려면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진짜 보여줘야 돼요, 트럼프가. 그래요. 우리 시장이 막 기대했던 거 뭐 규제를 완화해주고 뭐 비트코인 전략자산으로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맞아. 얘기들 네. 기대감에 올랐던 시장이 지금은 할까 말까 약간 이렇게 약간 간 보는 타이밍인데 여기서 만약에 보여주지 않으면 그때는 더 하락할 수도 있죠. 게이츠가 하지 말라고. 빌 게이츠가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더라도 이제 기사화가 되면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널뛰기를 하죠. 그 아까 제가 그 화폐라고 하는 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화폐라고 하는 거는 발권력을 가진 국가가 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뭔가 실용적인 뭔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말이 안 된다. 0이 될 거다라는 거고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비트코인은 0 아니면 가격이 무한대로 갈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이거는 만약에 그 가치, 그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붕괴가 되면 가치가 0으로 수렴을 할 텐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 블랙락이 ETF를 내놓으면서 이제 0으로 수렴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블랙락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이 비트코인을 주류 자산으로 인정을 한 게 바로 ETF 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제가 느끼기에는 ETF 출시 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그 이후로 엄청 많이 투자를 하셨나 봐요. 여러 가지 아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 사고는 다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그 결과로서 지금 현재는 그냥 저냥입니다. 저 잘 모르지만 네네. 이게 엄청 올랐다가 뭐 하루아침에 떨어지고 이게 엄청 이게 심하다고는 들었어요. 네, 변동성이 심하고요. 그 네. 변동성은 사실 ETF 출시 이후로 보자면 비트코인 변동성은 사실 많이 줄어든 편이고요. 아마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변동성은 알트코인의 변동성일 것 같아요.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아까 하루아침에 정말 휴지 조각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그 루나 사태, 테라 루나 사태. 그때 네. 정말 그 루나 가격이 하나로 한 20만 원이 넘었었나? 근데 그게 갑자기 순식간에 다음날 제로가 되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하루아침에 현대차가
그냥 없어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오네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변동성을 많이 야, 코인 이거 너무 급등락하는 거 아니야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본인이 투자한 코인이 알트코인 이 가운데서 약간 뭔가 이렇게 트렌드를 타는 테마 코인이나 밈코인류가 아닐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알고 뛰어드는 게 네.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복귀하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이라도 돈을 알트코인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업사이드가 상승률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워낙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금 몸이 가벼운 거. 우리가 코스피 투자 안 하고 코스닥 투자하는 거가 비슷한 느낌입니다. 좀 많이 먹으려고. 네. 근데 많이 먹으려고 굉장히 용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한 3년 뒤에 성적표를 놓고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비트코인 들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이런 결과라서요. 저도 누가 이제 많이들 여쭤보면은 비트코인만 투자하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좀 진드간이 갖고 냅둬야 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 코인 시장의 이른바 이제 존중하면서 버티는 투자가 결국엔 이긴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비트코인 한정이지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존중하면 버티다가 아주 먼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진드간이 있는 게 맞네요. 네. 한숨을 오늘 쉬시네요. 비트 안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많이 이제 불러주셔서 나가서 보면은 다 이 코인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국내 투자들이 유독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비트코인 안 사세요. 그래요? 나는 처음 해야 되면 비트코인부터 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올바른 투자자. 그래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는 왠지 이미 1억 5천인데 여기서 올라가야 얼마나 더 오르겠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거래소에 보면은 한 500원짜리가 있어요. 야, 이게 그렇지. 500원만 올라도 지금 2배 오르는 거야. 그치, 이거잖아요. 그게 1,000만 원만 되면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1억 5천에서 1억 6천 가는 게 쉬울까요? 500원에서 700원 가는 게 쉬울까요? 이게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느끼기에는 1억 5천에서 1억 6천 가는 게 훨씬 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500원에서 700원이 되려면 이 40%가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200원만 오르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저기는 1,000만 원이나 올라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계산법이 틀렸네 우리가. 네, 그 많은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약간 기질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투기의 민족이다. 비트코인은 주로 언제 오르죠? 왜냐면 지금 사람이 초반부터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긴 세월 동안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비트코인은 말씀드린 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많은 분들이 내재 가치가 없다거든요. 저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냐. 그러면 이제 화폐라는 것에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지. 우리가 원화 쓰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믿기 때문이고 최근 들어서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보다는 미국 정부를 믿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고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뭐 수량적인 지표라고 보자면 통화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언제 오르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코인 시장 내부에서 보자면 반감기 이슈가 있습니다. 이 아까 2,100만 개만 발행되도록 설계가 됐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블록당 50개가 채굴이 됐어요. 그러다가 4년 뒤에 25개로 줄었어요. 그리고 12.5개 줄고 6.25개로 줄고 그다음에 또 줄어서 지금 현재는 3.125개가 채굴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또 이제 지난해 반감기 있었으니까 28년에 또 여기서 반으로 또 줄 거예요. 갑자기 공급이 블럭당 50개씩 되다가 그게 절반으로 줄으면 공급이 확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급이 줄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죠.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좀 움직였고요. 이게 공급 측면이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수요는 뭐예요? 비트코인은 살려는 수요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돼. 살 게 많아요. 돈이 많아서 이거 사고 돈이 남았어. 그러면 비트코인도 좀 사볼까? 라는 느낌이 있는 자산이잖아요. 네. 내가 비트코인 일단 먼저 사고 그다음에 딴 걸 사진 않아요. 그쵸. 쉽게 말해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할 때 비트코인 쪽으로도 자금이 흘러가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이제 글로벌 통화량이라고 해서 M2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 M2 지표가 늘어날 때 비트코인도 같이 오르는 경향을 나타냈고요. 뭐 한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온다. 뭐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가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들고 4년 어느 지점에 들고 있었건 4년을 들고 있으면 무조건 법니다. 여기 질문이 써 있네요. 해킹되거나 휴지 조각이 될 그쵸. 가능성이 있나요? 이게 참 그런 게 이 해킹이라고 하는 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회원님
이 지갑에 한 뭐 1,000만 원쯤 갖고 있어요. 와우. 수표로. 근데 제가 이렇게 가다가 1,000만 원이나 있네. 그래서 1,000만 원 그 지갑을 훔쳤어요. 그러면 회원님은 1,000만 원을 도둑 맞은 거죠. 네. 저는 1,000만 원을 훔친 거죠. 네. 근데 그 회원님이 갖고 있을 때 그 1,000만 원짜리 수표와 제가 갖고 있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달라졌나요? 같은 종이죠. 똑같은 거죠. 네. 해킹을 당한다는 게 비트코인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음. 제가 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비트코인이 누군가한테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해킹을 당한다고 하는 건 흔히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 해킹 안 당한다는데 왜 이렇게 해킹 사고 많이 나냐? 비트코인이라는 그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지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지갑을 털리는 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걱정하는 게 딱 단순하게 좀 큰 금액을 예를 들면 1억을 넣었는데 전 재산이야. 이게 사라질까봐 무서운 거죠. 그 비트코인을 만약에 일종의 이제 거래소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거래소가 어느 날 날라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위험이 있는데 그런 사건 사고들이 18년, 19년에 참 많이 있었어요. 거래소가 이제 날라드시는 이런 사고가. 그런데 24년 7월 1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들이 먹고 날릴 위험이 이제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금융당국이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비트코인 이렇게 핫 이슈고 너무 안전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차 유행한 그 커뮤니티에서 유행한 짤이 있었는데 13년도인가 언제 무슨 그 게임 회사에서 게임 데이를 열었어요. 네. 1등이 뭐 맥북 뭐 그런 봤어요, 컴퓨터 그거. 있고 네, 근데 5등, 비트코인 5등 줬다고. 상금이 비트코인 50개. 네. 근데 맞아요. 지금 엄청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아마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드네요. 진드간에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국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막 알트에서 막 돈을 많이 벌고 이러면 좋지만 약간 그건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비트코인을 투자했을 때 투자 효과를 얻으려면 장기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장기 투자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퇴직연금 같은 거예요. 개인연금이나.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같은 자금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까운 건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허용이 안 돼 있어요. 아직. 있을 정말 것 강제 같은데. 네. 장기 투자가 될 수 있는 네. 거네요. 그래서 저는 빨리 국내에 비트코인 그러네. ETF가 나와서 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좀 이렇게 길게 보는 네, 자금을 비트코인에 분산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뭐 김치 프리미엄? 한국이 더 비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이 삼성전자 주식은 한국 거래소에서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테슬라는 미국에 있는 나스닥이 이제 취급을 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거래소는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만 해도 업비트, 빗썸 있고 뭐 해외는 바이낸스. 이게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 업비트라는 거래소 있잖아요. 이게 약간 접근성 느낌에서 보자면 그냥 삼성증권 느낌이에요. 근데 업비트는 거래소입니다. 증권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업비트와 사실 증권사 주식하고 같이 보자면 한국 거래소와 업비트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능에서 보자면. 네. 그런데 국내에서 주식을 취급하는 거는 한국 거래소 하나가 있고 네. 코인을 취급하는 건 국내에서 너무 많죠. 업비트, 빗썸, 코인어 뭐 되게 많은 거고요. 해외에도 거래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코인을 거래하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실시간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에서 1비트가 1억 원의 거래가 됐는데 네. 코인베이스에서는 9천만 원의 거래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 봅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사서 거기도 바이낸스로 보낸 다음에 네. 거기서 매도를 치면 1,000만 원을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이게 아비트라지 거래를 하거든요. 이제 이 아비트라지 거래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로그래밍으로 자동으로 컴퓨터들이 알아서 전 세계 거래소 여기가 비싸네 그럼 여기서 받으러 샀다가 이쪽에서 팔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24시간 동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리 가격이 비슷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왜 김치 프리미엄이냐? 네. 라고 왜요? 보자면 우리는 기관에 그 마켓 메이킹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요? 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마켓 메이킹이 시장 조성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약간 나쁘게 치자면 시장 조작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기관 그 약간 그 마켓 메이킹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가 인위적으로 폭락시키고 여기서 이제 약간 뭔가 개미들 돈을 털어먹는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이게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시장에서 증권사들이 이제 마켓 메이킹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마켓 메이킹을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를 따르면서 시장 조작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면서 시장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제도를 엄청 많이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코인에는 그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는 일단 금지시켰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시장 조성자가 활동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는. 합법으로. 근데 이제 뭔가 API 끌어다가 이제 약간 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하지만 네. 이제 합법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그 대규모로 뭔가 그 가격 차이가 났을 때 이걸 맞춰주는 기구 자체가 별로 없는 거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 그 IMF 트라우마가 있어서요. 외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코인베이스에다가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그 계좌에다가 달러를 보내서 코인베이스에서 사가지고 국내에서 팔고 네. 이러면 이걸 그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외화 유출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국내 코인 시장은 갈라파고스 고립된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고립된 시장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의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막 오르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전 세계가 막 난리예요. 비트코인 막 난리예요. 그러면은 국내 투자자들도 아, 나도 비트코인 사볼까 하고 입금을 해서 비트코인 사잖아요. 아까 제가 막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 안에서만 형성된다. 그 글로벌에서 가격이 1비트가 10만 달러 형성돼 있다라고 선 치더라도 국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잖아요. 수요가 몰려요. 그럼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1억 6천만 원이 적정 가격인데 나 괜찮아. 1억 7천에 살래. 1억 8천에 살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과열되면, 시장이 과열되면. 그게 바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인 거고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을 시장 과열의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게 다 이렇게 고립된 시장이기 때문이라서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야 우리도 시장 조성자, 조금 마켓 메이킹 풀어줘도 업체들 될것 좀 같은데. 풀어줘라. 네. 이거 이렇게 계속 고립돼 있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 코인 관련돼서 앞서서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사기도 많았고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풀어주고 있는데 더 커지면 아마 이 시장 조성자들이 들어오면서 막 김치 프리미엄도 사라질 텐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약간 투자할 때 투자자분들이 저는 약간의 오만함이라고 보는데요. 코인 투자는 뭘 공부를 해 감으로 하는 거지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코인은 야 코인에 내재 가치가 어디 있어? 감으로 하는 거지 수급이지라고 하면서 약간 좀 우습게 보고 접근을 하시거든요. 근데 코인 투자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어려운 와중에 수익을 거두려고 하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하시려면 비트코인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코인 시장만큼 제가 느끼기엔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정말 예를 들면 머스크 한마디 하면 가고 그쵸. 그리고 이제 코인 업계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가 뭘 좋게 얘기했다 이러면 갑자기 그 코인이 막 가고 네, 이런 네,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코인 투자가 상당히 어려워요. 알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알트는 공부하셔야죠. 공부하셔야 되는데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알트 다 따라가려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 정도는 그냥 좀 요즘에 비트코인만 하셔라. 전망이 괜찮다. 한 5개만 알려주세요. 비트만 하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나는 뭔가 네. 업사이드를 노려보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트럼프 시대 코인 투자 무조건 미제 코인이다. 이게 말이 좀 웃긴데 미국에서 만든 코인이나 아무튼 미국의 창업자가 하거나 아니면 뭐 창업자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되게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있거든요. 한 명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사람들 어쨌든 그런 이른바 이제 미제 코인 미제 코인에 투자하셔라라는 말. 혹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사서 모으는 알트가 있거든요. 뭐예요? 그걸 알려줘야지. 제가 현재 지금 그 코인 자산만 놓고 보자면 두 가지로 구분해요. 사서 모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야, 한번 요 타임에 한번 좀 아까 좀 많이 벌어볼까 해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매매를 하는 거는 최근에 약간 시장에서 화제가 됐던 AI 에이전트 그 테마가 있거든요. 그게 엄청 뛰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AI예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AI 오. 요원이라는 오. 건데 이건 테마들이 있어요. 해당되는 코인들이 막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게 한때 정말 엄청 잘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순간 투자하면서 아 나는 투자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아주 이런 투자병은 완전 치료가 됐습니다. 너무 거의 재밌으셔. 먼지가 돼가지고 거의 먼지가 돼서 네, 완전 치료가 됐어요. 그래도 앞으로 AI가 더 무궁무진하게 될 그러게요. 텐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AI 에이전트 테마가 갈 것 같아. 확실합니다. 저는 네. 가요. 네. 근데 무슨 코인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게 그 문제예요. 엄청 많구나. 너무 많아요. 무슨 코인이 갈지 모르겠어. 확실한데 가는데 언제 갈지 무슨 코인이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갈지 무슨 코인이 갈지 모르니까 되게 여러 개를 막 뿌려놨었거든요. 한 10몇 개를 싹 뿌려놨어요. 근데 다 거의 먼지가 됐고요. 다이소네 다이소. 다이소.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버추얼 프로토콜, 뭐 어. AI XBT, 뭐 A16G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다 먼지가 된 상황이기 그래요? 때문에 저는 얘기해도 되나? 아까 미제 코인 말씀 주셨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솔라나를 조금 좋게 보고 있어요. 오늘 깔아야겠네요. 네. 한 일주일간은 밤잠 이루기가 쉽지 않으실 아, 거예요. 그래요? 다음 주에 저 눈 빨개져서 오늘.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잊어버릴 수 있는 돈 요만큼만 투자하라고 하더라고요. 없어도 되는 돈은 없죠. 아니, 약간 묻어놔도 되는 거. 그래서 마음 편한 투자하시라는 말씀 드려서 그 말이 딱 맞네요. 네, 마음 편한 투자하려면 그래서 빚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빚을 내면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또 하나 덧붙이자면 10배 먹을 생각이면 10토막도 각오해야 된다. 맞네요. 그거 맞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멋진 언니 출연해주신 소감이 어떠신지. 수다 떠는 느낌으로 이 얘기 저에게 막 했는데 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너무 됐어요. 저 집중 너무 잘했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웃으실 때 미소가 너무 예뻐서 아, 자꾸 네, 쳐다보게 되네요. 하여간 그 투자 관련돼서는 네. 마음 편한 투자 정말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